휴대폰이 울린 건 새벽 5시였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동생 정수. 새벽에 오는 전화가 좋은 소식일 리 없다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전화를 받는 순간 동생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쓰러지셨다고, 지금 응급실이라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옷부터 챙겼어요.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옷을 거꾸로 입고 양말도 짝짝이로 신었어요. 옆에서 자던 남편 김태수가 눈을 떴습니다. 남편은 제가 허둥대는 모습을 멍하니 보더니 이불을 다시 뒤집어 쓰고 말았어요. 걱정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한마디뿐이었죠. 저는 박정연, 올해 49입니다. 서울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동네 어르신들 댁을 방문해서 돌봐드리는 일을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남의 부모는 그렇게 정성껏 돌봤으면서 정작 제 친정엄마한테는 뭘 해드린 게 있나 싶어 가슴이 먹먹했어요. 명절 때 잠깐 내려가서 인사드리고 전화로 안부 묻고 그게 다였습니다. 엄마 박순자는 올해 78이십니다. 부산 골목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40년 넘게 하셨어요. 새벽 6시에 가게 문을 열어서 밤 10시까지 지키시는 분이었죠. 동네에서는 인심 좋은 순자네로 통했습니다. 외상도 많이 해주시고 어려운 집 아이들한테는 과자도 덤으로 주시고, 하지만 당신 건강은 늘 뒷전이셨어요. 제가 병원 가시라고 해도 괜찮다고, 바쁘다고 미루시기만 하셨습니다. 제가 서울로 시집 온 게 25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엄마는 혼자 사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23 때 돌아가셨거든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셔서 그대로 가셨죠. 그 이후로 엄마는 혼자 가게를 지키며 저랑 동생을 키우셨습니다. 옷을 주섬주섬 챙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에 지갑, 휴대폰 충전기, 세면도구를 넣었어요. 그리고 통장을 하나 꺼냈습니다. 급한 병원비가 필요할 테니까요. 제 통장이었습니다. 남편 통장은 남편이 관리하고 저는 제 돈으로 제 친정일을 해결했어요. 그게 우리 부부의 암묵적인 규칙이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만 뚫어지게 보며 손가락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남편은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문자 내용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혼자 가. 빈손으로 가. 내 돈 쓸 생각하지 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다시 읽어봤어요.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제 친정엄마가 응급실에 계신데 남편이 보낸 문자는 돈 이야기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니, 철렁이 아니라 무너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지만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2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제 엄마가 쓰러졌다는데 가장 먼저 한 말이 내 돈 쓰지 말아였습니다. KTX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가는 내내 저는 그 문자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혼자 가. 빈손으로 가. 내 돈. 혼자 가라는 건 같이 가지 않겠다는 뜻이고, 빈손으로 가라는 건 돈 가져가지 말라는 뜻이고, 내 돈이라는 건 당신 돈은 당신 것이고, 제 돈도 당신 것이라는 뜻 아닙니까? 저는 이 사람 옆에서 25년을 뭘 한 걸까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애 낳고 키우고, 돈 벌어오고. 그런데 결국 남은 건 너는 내 돈 쓰지 마였습니다. 제가 이 사람한테 뭡니까? 동업자입니까? 동거인입니까? 가족은 아니었나 봅니다.
부산역에 내려 택시를 탔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동안에도 눈물이 계속 났어요. 엄마 걱정 반, 남편한테 받은 충격 반이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백미러를 통해 저를 보셨지만 저는 고개만 돌렸어요. 창밖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응급실 앞에 동생 정수가 서 있었습니다. 동생도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동생을 보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동생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어요. 동생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니 엄마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링거를 맞고 계셨죠. 엄마 손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는 눈을 감고 계셨지만 제 손을 느끼셨는지 손가락을 살짝 움직이셨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에 저는 또 울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뇌경색 초기 증세라고,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하지만 일주일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검사비, 입원비, 약값 당장 돈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원무과로 갔어요. 입원 수속을 밟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보낸 그 문자를요. 내 돈 쓸 생각하지 마.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돈은 누구 돈일까요? 제 월급으로 모은 돈입니다. 제가 요양보호사로 15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에요. 엄마는 일반 병실로 옮겨지셨습니다. 저는 병실 간이 침대에서 밤을 보냈어요. 엄마 손을 잡고 있는데 새벽쯤 엄마가 눈을 뜨셨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고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말을 하시려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엄마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말씀 안 하셔도 된다고 손으로 토닥여 드렸어요. 다음 날 아침 동생과 교대로 병원을 지켰습니다. 동생은 회사를 쉬고 왔고 저는 센터에 휴가를 냈어요. 센터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어머님이 어디가 편찮으시냐고, 몇 일 쉬어야 하냐고. 저는 일주일 정도 쉬어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센터장님은 이해한다며 천천히 돌보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남편한테는 연락도 안 했습니다. 연락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 문자 이후로 남편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볼 때마다 그 문자가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 문자를 지우지 않고 남겨뒀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요. 이틀째 되던 날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또 왔습니다. 집에 언제 오냐고, 빨래도 쌓였고 밥도 없다고. 저는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엄마 안부는 묻지도 않고 집안일 이야기만 하더군요. 제가 여기서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걱정되는지 그런 건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에서 동생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생은 제 표정을 보더니 물었어요. 무슨 일 있냐고. 저는 남편이 보낸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동생은 그 문자를 읽고 얼굴이 굳었어요. 동생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혀를 찼습니다. 매형이 원래 이랬냐고, 이제야 본색을 드러낸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몰랐다고 해야 할까요? 결혼 초에는 괜찮았어요. 평범한 남편이었습니다. 제 말도 잘 들어줬고 같이 웃기도 많이 웃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특히 제가 가게를 시작하고 나서부터요. 저희 부부는 5년 전에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습니다. 처음엔 동네 할머니들한테 반찬 팔면서 시작했어요. 제가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어르신들 취향을 잘 알았거든요. 어르신들은 짜지 않고 부드럽고
소화 잘 되는 반찬을 좋아하세요. 저는 그런 반찬들을 만들었습니다. 멸치볶음은 설탕 대신 물엿으로 달달하게, 나물은 참기름을 넉넉히 넣어 부드럽게, 조림은 뼈까지 무르게 푹 끓였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장사가 잘 됐어요. 동네 식당에도 납품하기 시작했고 도시락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주변 회사에 점심 도시락을 배달했어요. 매출이 오르자 가게를 확장했습니다. 처음 작은 가게에서 시작했는데 옆 가게까지 임대해서 넓혔어요. 직원도 2명 뽑았습니다. 5년 만에 제법 괜찮은 가게가 됐죠.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가게가 잘 되자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게 일을 도와주더니 점점 자기가 사장이라는 착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한테 으스대고 직원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 저한테도 반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농담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남편은 가게에 와서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고 손님들한테 인사받고 직원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시했어요. 저한테도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매출은 얼마냐? 손님 관리는 제대로 하냐? 직원 월급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남편은 가게가 자기 거라도 되는 것처럼 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가게 명의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처음 가게를 시작할 때 남편 신용이 좋지 않아서 제 명의로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남편은 젊었을 때 사업을 한다고 대출을 여러 개 받았어요. 그런데 사업이 안 돼서 빚만 남았죠. 신용 등급이 낮아서 대출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 명의로 가게를 냈어요. 남편은 그때 나중에 바꾸면 된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고맙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바꾸자는 이야기는 다시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굳이 바꾸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만약 남편 명의로 바꾸면 남편이 제 허락 없이 뭔가를 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 불안감이 정확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저는 습관처럼 모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세금 신고 서류, 매출 장부, 직원 급여 명세서, 식자재 구매 내역, 은행 거래 명세서 전부 파일에 넣어서 보관했어요.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배운 습관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케어 기록을 매일 꼼꼼히 작성하는 게 몸에 배어 있었죠. 기록하고 정리하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그런 거 뭐하러 그렇게 챙기냐고, 세무사가 알아서 하는데 왜 그러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정리했습니다. 그게 나중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지 그때는 몰랐어요. 병원에서 사흘째 되던 날 엄마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말씀도 조금씩 하실 수 있게 됐고 식사도 조금씩 하셨어요. 죽을 한 숟갈 떠드렸더니 드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안도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일주일 정도 더 입원하면 퇴원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남편 생각이 났어요. 며칠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집에도 안 갔으니 화가 났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이미 남편에 대한 감정이 식어 있었어요. 일주일 뒤 엄마는 퇴원하셨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어요. 말씀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셨고 걸으실 때 조금 불편하신 정도였습니다. 동생이 며칠 더 엄마를 돌보기로 했고 저는 서울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가게도 봐야 하고 집도 정리해야 했으니까요.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내내 저는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남편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문자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 관계에 대해서요. 일주일 동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결혼을 계속 이어가야 하나 아니면 끝내야 하나. 집에 도착하니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현관에 신발이 어질러져 있었고 거실 탁자엔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용기들이 쌓여 있었어요. 치킨 박스, 짜장면 그릇, 피자, 상자 싱크대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음식물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어요. 남편은 제가 들어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TV만 보고 있었어요. 리모컨을 들고 채널만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렸어요.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왔냐고, 집이 엉망이 됐다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너무 허무해서요. 이 사람은 제가 일주일 동안 뭘 했는지, 왜 부산에 있었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집안일이 안 돼서 불편했을 뿐이었죠. 엄마가 어떻게 되셨는지,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 건 묻지도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가게로 갔습니다. 가게 문을 여는데 직원 김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김 선생님은 50대 여성으로 제가 가장 먼저 고용한 직원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요양보호사 일을 같이 했던 분이에요. 가게를 시작하면서 제가 먼저 모셔온 분이었죠. 김 선생님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어머님은 괜찮으시냐고 많이 힘드셨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가족보다 직원이 더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게 슬펐어요. 김 선생님은 제가 없는 동안 가게를 정말 잘 지켜주셨습니다. 주문도 밀리지 않았고 납품도 제때 나갔어요. 가게는 제가 없는 동안에도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과 다른 직원 박 선생님이 잘 지켜주셨거든요. 반찬도 제 레시피대로 만들어주셨고 손님 응대도 친절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직원분들한테 고마웠어요. 보너스를 더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남편이 가게로 왔습니다. 남편은 요즘 가게에 자주 들렀어요. 일을 돕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서 손님들한테 으스대기 위해서였습니다. 남편은 가게 안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휴대폰만 봤어요. 손님이 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골 손님 한 분이 남편한테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오셨냐고.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제 속이 쓰렸습니다. 사장은 전데 남편이 사장 행세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손님은 남편이 사장인 줄 알았어요. 남편이 늘 그렇게 행세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고 남편의 태도는 더 심해졌습니다. 가게에 와서는 직원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저한테도 반말로 명령했어요. 반찬 양을 줄이라고, 원가가 너무 많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매출 계산서를 자기가 보겠다고 가져오라고 했어요. 다음 달부터 직원 1명 줄이라고,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점점 더 심하게 굴었어요. 급기야 직원들 앞에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말 안 들리냐고, 자기가 사장이냐, 제가 사장이냐고 소리쳤어요. 손님들도 쳐다봤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어요. 그 순간 김 선생님이 끼어들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남편을 똑바로 보며 말씀하셨어요. 사장님은 정연 씨라고, 처음 이 가게 시작할 때부터 봤는데 정연 씨가 사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남편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남편은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남편은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직원들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고, 자기한테 대드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김 선생님 말이 맞다고, 사장은 제가 맞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명의가 제 거라고 제가 사장이냐고, 이 가게 누가 키웠냐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제가 키웠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했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기가 없었으면 이 가게가 있었겠냐고, 자기가 돈도 대고 아이디어도 냈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남편 말을 끊었습니다. 돈 된 게 뭐가 있냐고, 처음 창업 자금부터 지금까지 전부 제 돈이었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가게를 시작할 때 제가 모아둔 2천만 원으로 했고, 운영 자금도 전부 제 수입에서 나갔습니다. 남편은 한 푼도 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과의 관계는 더 나빠졌습니다. 남편은 집에서도 가게 이야기만 하면 화를 냈어요.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자기 자존심이 상했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지쳐갔어요. 그 사건 이후로 남편은 집에서 저한테 말을 안 했습니다. 냉전이 시작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도 안 하고 밥상에 마주 앉아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편했어요. 말을 안 하니까 싸울 일도 없었고 스트레스도 덜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게에는 계속 왔어요. 그리고 더 노골적으로 사장 행세를 했습니다. 손님들한테 자기가 주인이라고 말하고 직원들한테 함부로 대했죠. 김 선생님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분이 너무 심하신 것 같다고, 직원들도 불편해한다고 하셨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집에서 이야기를 해봐도 남편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만 내고 소리만 질렀어요. 저는 그냥 참고 지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제 허락도 없이 가게 열쇠를 복사해서 가져갔어요. 그리고 새벽에 혼자 가게에 와서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하루 매출금이 들어 있었어요. 2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날 아침 김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금고가 열려 있다고, 돈이 없어졌다고 급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급히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금고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 있던 현금이 전부 사라졌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3시쯤 남편이 가게로 들어왔어요. 남편은 금고를 열고 현금을 전부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유유히 나갔죠. 저는 그 영상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도둑질이었어요. 저는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태연하게 받았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가게 돈 가져갔냐고.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가져간 게 아니라 제 돈 찾아간 거라고, 제 가게 돈인데 뭐가 문제냐고 말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당신 가게 아니라고, 제 가게라고 말했어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명의가 뭐가 중요하냐고, 부부 재산은 공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저는 그날 오후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모아둔 서류들을 전부 가져갔어요.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세금 신고 서류, 통장 거래, 내역, 직원 급여 지급 내역, 식자재 구매 내역, 매출 장부 모든 걸 변호사 선생님 앞에 펼쳤습니다. 파일 3개 분량이었어요. 변호사 선생님은 서류들을 꼼꼼히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충분하다고, 가게 명의가 부인 이름이고 창업 자금부터 운영 자금까지 전부 부인 돈으로 증명된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개입한 흔적이 전혀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남편이 돈을 가져간 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변호사 선생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남편분이라도 허락 없이 가게 돈을 가져간 건 범죄라고 하셨어요. CCTV 영상도 있으니 증거는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혼 상담도 받았어요. 변호사 선생님은 제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고요. 오히려 남편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끝을 내야겠다고. 25년을 함께 산 사람이지만 더 이상은 함께 할 수 없다고요. 그 문자부터 시작해서 가게에서의 행동, 그리고 이번 횡령까지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저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가게 명의 이전 서류였어요. 제 이름을 남편 이름으로 바꾸는 서류였습니다. 인감도장 찍을 곳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기 서명하라고. 어차피 자기 가게니까 명의도 자기 이름으로 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찢어버렸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가게 아니라고, 제 가게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혼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이혼? 제가 어떻게 이혼하냐고. 저는 남편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없어도 잘 산다고. 가게도 제 거고 돈도 제 거고 전부 다 제 거라고 말했어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법적으로 재산 분할 받을 거라고, 가게 절반은 자기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한번 해보라고. 제가 모아둔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어요. 이제 이 집을 나갈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을 나왔습니다. 김 선생님 댁에서 며칠 묵기로 했어요. 김 선생님은 흔쾌히 받아주셨습니다. 김 선생님 집은 작은 투룸이었는데 작은 방을 제게 내주셨어요. 저는 김 선생님한테 너무 고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걸었다고요. 저는 예상했던 일이라 놀라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가 준비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오히려 남편이 불리하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뒤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자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게라도 반은 자기 거라고, 법적으로 받을 거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법대로 하자고. 저도 변호사 선임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주도권을 잡은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며느리가 감히 아들을 이혼하냐고, 제가 뭔데 그러냐고 화를 내셨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건 부부 문제라고, 어머님이 관여하실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더 화를 냈습니다. 제가 남편 돈을 다 빼돌렸다고, 아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가게는 처음부터 제 돈으로 시작했고 제 이름으로 운영했다고 설명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아들이 사장이라고 우기셨어요.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했습니다. 25년 동안 명절마다 찾아뵙고 용돈도 드리고 효도했는데 결국 시어머니 눈엔 제가 나쁜 며느리였나 봅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손님들이 많았는데 시어머니는 손님들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장 나오라고, 아들 돈 내놓으라고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가게 밖으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를 근처 카페로 모셨습니다. 카페에 앉자마자 시어머니는 저를 다그쳤습니다. 가게를 아들한테 넘기라고, 이게 다 아들 가게라고 주장하셨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었어요. 시어머니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사업자 이름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서류를 보셨습니다. 제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으셨나 봐요. 명의만 제 거라고, 실제로는 아들 가게라고 우기셨습니다. 저는 다른 서류들도 꺼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세금 신고 서류, 직원 급여 지급 내역. 전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모든 돈이 제 통장에서 나갔다는 증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들을 보시더니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아들이 도와줬다고, 아들이 없었으면 이 가게가 없었을 거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와준 게 아니라 방해했다고, 직원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손님들한테 거짓말하고 가게 돈 훔쳐갔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갑자기였어요. 저는 뺨을 감싸쥐고 시어머니를 봤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제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우셨어요. 카페 안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왔어요.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육체적인 아픔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25년 동안 시어머니로 모셨는데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 선생님이 제 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빨갛게 부어 있었거든요. 저는 시어머니 이야기를 해줬어요. 김 선생님은 화가 나셨습니다. 그건 폭행이라고 신고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그냥 넘어가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김 선생님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참지 말라고, 당당하게 싸우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저는 김 선생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남편은 가게 재산의 절반을 요구했어요. 부부 공동 재산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5년 동안 모아둔 모든 증거가 있었습니다. 재판장에 들어가는 날 저는 떨렸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이었거든요.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판사님이 앉으신 자리가 높았고 양쪽에 원고와 피고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피고석에 앉았어요. 남편은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에서 저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창업 당시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2천만 원, 5년 동안의 운영 자금 내역,
매출 장부, 세금 신고, 내역, 직원 급여 지급 내역 모든 게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제 돈으로 운영됐다는 증거였습니다. 파일로 정리해서 제출했는데 두꺼운 파일 5개였어요. 남편 변호사는 반박했습니다. 남편이 가게 운영에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저희 변호사는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줬느냐고. 남편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가게에 와서 앉아있기만 했으니까요. 설거지를 한 것도 아니고 요리를 한 것도 아니고 배달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김 선생님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김 선생님은 법정에서 또렷하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가게를 시작할 때부터 봤다고 정연 씨가 혼자서 다 했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남편분은 나중에 가게가 잘 되니까 와서 사장 행세만 했다고 직원들한테 함부로 대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건물주 아저씨도 증인으로 나오셨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저만 있었다고 증언하셨어요. 계약서에 사인한 사람도 저였고 보증금 낸 사람도 저였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재판은 제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점점 초조해졌어요. 남편 변호사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남편이 가게에 투자한 돈도 없고 가게 운영에 기여한 것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변론에서 남편이 직접 말했습니다. 자기가 집안일을 도맡아서 아내가 가게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질문했습니다. 집안일을 하셨다고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남편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사실 집안일은 전부 제가 했으니까요. 빨래도 제가 하고 설거지도 제가 하고 청소도 제가 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만 봤어요. 판사님도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몇 주 뒤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게는 전부 제 재산으로 인정됐어요. 남편은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게에서 가져간 200만 원을 돌려줘야 했어요. 판결문을 받아들고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은 울먹이고 있었어요. 다시 시작하자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남남이라고 연락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제가 남편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저는 나쁜 여자라고 욕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술에 취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 가게 자기 거라고, 다들 들으라고, 이 여자가 자기 가게 빼앗아 갔다고 고함쳤습니다. 손님들이 놀라서 도망갔어요.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남편을 데리고 갔어요. 남편은 끌려가면서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후회할 거라고, 지켜보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남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후회하는 건 당신이겠죠.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사건 이후로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에도 결국 사인했어요. 저희는 정식으로 남남이 됐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이 한 장의 서류로 끝났습니다. 이혼하고 나니 삶이 달라졌습니다. 숨쉬기가 편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구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가게에 가는 것도 즐거웠어요. 더 이상 남편이 와서 분위기를 망칠 일이 없었습니다. 직원들도 좋아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제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다고, 웃음이 많아졌다고 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유로워져서 그렇다고 말했어요. 가게는 더 잘 됐습니다. 남편이 없으니까 분위기가 좋아졌고
직원들도 더 열심히 일했어요. 손님들도 늘었습니다. 매출도 올랐어요. 저는 가게를 하나 더 냈습니다. 동네 반대편의 지점을 연 거예요. 이혼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가게는 3곳으로 늘어났고 직원도 10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작은 사업가가 됐어요. 동네에서 저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옛날 단골 손님이 가게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며 놀라워하셨어요. 혼자서 이렇게 키웠다며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직원들이 도와줬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혼자라서 가능했다고. 남편이 없었기에 더 잘할 수 있었다고요. 남편이 있을 때는 늘 눈치를 봤습니다. 남편 기분을 맞춰야 했고 남편 요구를 들어줘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람이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전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수염도 제대로 안 깎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남편은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요즘 힘들다고 말했어요. 일도 안 풀리고 돈도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돈을 달라고 온 거구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도와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애원했습니다. 조금만 빌려달라고, 꼭 갚겠다고 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쓰러졌을 때 당신이 한 말 기억하냐고, 내 돈 쓸 생각하지 말라고 했잖냐고 말했어요. 그 말 똑같이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은 저를 동료로도 가족으로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냥 돈 쓰는 사람으로만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당신을 제가 왜 도와줘야 하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가게를 나갔어요. 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과 25년을 살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한테 부탁했어요. 아들 좀 도와달라고 엄마가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제 며느리 아니라고 도와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나쁜 여자라고, 아들을 버렸다고 욕하셨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제 삶에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지웠습니다. 부산에 계신 엄마가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엄마는 제 가게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품에서 저는 안심이 됐어요. 엄마는 저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쓰러졌을 때 남편이 그런 문자를 보냈다는 거 알았을 때 얼마나 화났는지 아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혼자 이렇게 일어선 거 보니까 자랑스럽다고, 내 딸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의 칭찬이 너무 고마웠어요.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계속 토닥여 주셨습니다. 저는 요즘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게에 가는 게 즐거워요. 직원들과 웃으며 일하고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모든 게 제 선택이고 제 결정입니다. 누구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이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고.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었다고요.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제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고 나서야 저를 찾았어요.
이혼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제 삶을 살고 있어요. 가게는 5곳으로 늘어났고 작은 공장도 하나 차렸습니다. 반찬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여러 식당에 납품하고 있어요. 직원도 20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이제 작은 사업가가 아니라 제법 규모가 있는 사업가가 됐습니다. 지역 신문에도 나왔고 TV에도 한 번 나왔어요. 성공한 여성 사업가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촬영할 때 떨렸지만 제 이야기를 당당하게 했습니다. 요즘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거예요. 홈페이지를 만들고 SNS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젊은 직원 1명을 뽑아서 마케팅을 맡겼어요. 반응이 좋습니다. 전국에서 주문이 들어와요. 부산에서도, 대구에서도, 심지어 제주도에서도 주문합니다. 제가 만든 반찬을 전국 사람들이 먹는다는 게 신기했어요. 어떤 손님은 후기를 남겨주시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만든 맛 같다고, 정말 맛있다고 칭찬해 주세요. 부산에 계신 엄마는 건강하세요. 가게는 동생한테 물려주시고 이제 편히 쉬고 계십니다. 저는 매달 엄마한테 용돈을 드려요. 100만 원씩 드립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제 마음입니다. 엄마는 받으시면서도 아깝다고 하세요. 하지만 저는 드리고 싶어요. 명절 때마다 엄마를 서울로 모셔옵니다. 제 집에서 함께 지내요. 제 집은 작은 빌라인데 제가 직접 골라서 계약한 집입니다. 햇빛이 잘 들고 조용하고 마음에 드는 집이에요. 엄마는 제 집을 좋아하세요. 엄마는 제 가게를 방문하시는 걸 좋아하세요. 직원들이 엄마를 잘 챙겨드립니다. 김 선생님은 엄마한테 특별히 잘해주세요. 엄마 취향에 맞는 반찬도 따로 싸드리고 차도 끓여드립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감사합니다. 어느 날 엄마가 제게 물으셨어요. 재혼 생각은 없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이 좋다고, 혼자가 편하다고 대답했어요. 엄마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행복하면 됐다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요즘 저는 새로운 취미를 찾았습니다. 베이킹이에요. 주말에 집에서 빵을 구워요. 처음엔 잘 안 됐지만 계속 하다 보니 제법 먹을 만해졌습니다. 식빵도 만들고 쿠키도 만들고 케이크도 만들어요. 구운 빵은 직원들한테 나눠줘요. 다들 맛있다고 좋아해 줍니다. 김 선생님은 제 빵을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한테도 나눠주신대요. 언젠가는 빵 가게도 하나 내볼까 생각 중이에요. 반찬 가게 옆에 작은 빵 가게를요. 저는 이제 압니다. 행복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라는 걸. 남편이 있을 때는 행복을 기다렸어요. 남편이 저를 행복하게 해주길 바랐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았어요. 혼자가 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제가 만드는 거라는 걸. 제가 선택하고, 제가 결정하고, 제가 책임지는 삶. 그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누구한테 허락받을 필요도 없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요즘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웃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밝아 보여요. 25년 전 결혼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주름이 늘었고 흰머리도 생겼지만 표정은 훨씬 밝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엄마가 쓰러지지 않았다면, 만약 남편이 그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그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참으며 살았겠죠. 하지만 그 문자 한 통이 제 눈을 뜨게 했어요. 제가 얼마나 무시당하며 살았는지,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 문자는 저한테 상처였지만 동시에 선물이었습니다. 깨어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시당하고 돈 때문에 함부로 대해지고 당신의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당신이 번 돈을 당신 마음대로 쓸 수 없나요? 용기 내세요. 당신은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이룬 것들은 전부 당신 것이에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법이 당신을 보호해 줄 겁니다. 증거를 모으세요. 기록하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맞서세요. 저는 49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이 만드는 겁니다.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당신의 인생을 당신 손으로 지키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도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비슷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실 수 있고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